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통해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국민 앞에 서서 수사 결과 발표하는 모습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9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박영수 특검의 모습,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해 보이는데요. 특히 수사기간이 너무 제한돼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미완의 수사로 끝나서 국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일 때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공범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오늘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의 인광기 이기성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죠. 이승원 시사 칼럼니스트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먼저 박영수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국민 앞에 그동안에 수사하면서 느낀 소회를 짧게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소회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저희 특검팀원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의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 바탕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루갈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조금 전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할 때 박영수 특검의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이승원 평론가 보시기에 박영수 특검이 임명된 게 지난해 12월 1일이에요. 네네. 벌써 석 달이 훌쩍 지났는데 그동안의 특검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결과 발표, 이승원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이 박영수 특검이라도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양 자체가 워낙 방대했던 데다가 수사기간 연장을 사실 특검 측에서 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것을 좀 절반의 완성으로만 그 검찰에 다시 넘겨야 되는 그런 아쉬움도 있을 테고, 또 검찰에 넘어갔을 때 또 어떻게 될까 약간 좀 불안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소회들을 충분히 밝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결론은 이런 거죠. 일단 오늘 내용만 본다면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공범 관계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형 범죄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최순실 씨의 어떤 위세에 눌려서 돈을 낸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정경 유착이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이다. 이 세 가지를 가장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영수 특검이 오늘 수사 결과 발표하기에 앞서서 소회도 밝혔고요. 또 하나, 왜 수사 결과 발표가 이렇게 늦어졌느냐? 지난달 28일에 수사 기간이 모두 끝났으면 바로 발표해야지 일주일이나 지나서 발표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일부 지적에 대해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수사 결과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보고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도 명백히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다만 수사 결과 보고가 며칠 늦어진 점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인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기록의 제조 등 업무량이 과다하여 수사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오늘 부득이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승원 평론가 보기에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이유 굳이 설명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한 거죠. 나 불만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황교안 권한대행 이제 들으라고 한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또 이제 아울러서 자유한국당도 들으라고 한 얘기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변호사긴 하지만 마지막 그 검사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 재계와 인연도 굉장히 깊었고, 뭐 SK 비리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그리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까지 이게 재계와 굉장히 소위 말하는 악연이 굉장히 깊은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깨끗이 좀 마무리를 하고자 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해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바로 그래서 이제 완결해서 넘기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것도 분명히 묻어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을 다시 넘기는 자료들이 6만 장인가요? 뭐 그렇게 많다고 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넘기는 6만 쪽, 7만 쪽 정도 된다고 그러죠? 하죠. 그래서 넘어온 게 2만 쪽 정도였는데 거의 한 두세 배 되는 양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넘기는데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다만 한참 지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발표를 하니까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여론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내놓은 수사 결과 발표 내용 A4 용지로 100쪽 분량입니다. 물론 수사 결과 발표는 10분 조금 넘게 아주 짧게 했는데요. 임광기 기자. 네. 이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요약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죠. 네. 구체적으로 7가지 혐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그렇습니다. 수사했고 어떻게 기소했는지 설명을 했죠? 지금 발표했던 수사 결과가 이겁니다. 지금 이게 표지하고 목차를 빼고 나면 딱 99페이지인데. 99쪽. 네. 99쪽을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6, 7만 쪽에 이르는 수사 자료, 그리고 트럭으로도 몇 대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요약을 한 거고, 또 그거 중에서 아주 또 요약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공범이다 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뇌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해서 받은 뇌물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사건은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을 결정해서 지시했다. 이래서 합병이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사건은 청와대 최고위층 지시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뤄진 범행이 확인됐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유라 씨의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이거는 교육농단 범죄다. 그리고 최순실 민관 인사 및 민관의 인사 그리고 이권 사업에 개입한 사건. 그래서 최순실과 대통령이 공모해서 KB 하나은행 그리고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선임에 개입을 했다. 그리고 비선 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수사를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었다. 다만 비선 진료는 확인이 됐다. 그리고 청와대의 행정관 차명폰을 개통해서 대통령이 사용했다. 이렇게 7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명폰을 통해서 최순실 씨와 통화한 게 대략 500차례가 넘는데 정확하게 청와대 관저가 발신지로 강력하게 추정이 됐다. 확인이 됐다. 뭐 이런 내용도 발표를 했고, 또 하나 재미있는 내용이 정유라 씨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 받은 게 있는데요. 이 정유라 씨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 유효기간이 2023년까지랍니다. 2023년. 앞으로도 한 6년 정도 남은 체포영장이 현재 유효하다. 이런 말씀 여러분께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임광기 기자가 얘기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바로 그 부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공범이다. 뇌물죄와 관련해서 공모했다. 이 부분이 특검의 핵심적인 수사 내용 발표인데요. 박영수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공모관계 두 군데가 있죠. 뇌물 혐의, 또 민관 인사관여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 두 군데의 이제 공모관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뇌물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뇌물죄 자체가 액수가 워낙 커서 만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결국 마지막에 이제 어느 순간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될 테니까요. 그럼 수사가 시작이 될 텐데 이 뇌물죄가 전부 유죄가 인정되면 액수 자체가 400억이 넘기 때문에 뭐 형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막아야 될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공범으로 적시를 한 겁니다. 즉 두 사람이 공모해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 이것이 특검의 시각인데 곧 이재용 부회장, 아마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번 주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아마 3개월 동안 1심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에 다툼이 있을 겁니다. 결국 이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가 어떻게 될지도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저 부분인 것 같죠? 최순실이 대통령의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니까 저 부분에 이제 특검이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돈 자체가 최순실 씨한테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돈이 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모관계가 있어야만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 중에 하나로 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도 두 사람이 일치돼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돈도 두 사람의 이런 밀접한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공모 끝에 받은 것이다. 이렇게 특검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 측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뇌물 혐의 관련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삼성그룹 입장에서 뭐 당연히 저렇게 반응을 하겠죠. 수사 결과 발표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운데 있는 부분 대가성이 없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저게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그 무죄를 받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 두 개의 요소를 지금 딱 적시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3개월간의 재판의 결과가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뿐만 아니라 차후에 박 대통령의 운명까지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했다고 해서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죠. 삼성이 밝힌 대로 재판에서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법적인 진실은 밝혀질 텐데 물론 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야 된다고 한다면 언제쯤 모든 진상이 드러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재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기성 기자가 보기에 박영수 특검이 100쪽에 달하는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다 읽지 않고 상당히 10분 정도로 압축해서 읽었단 말이죠. 네, 그 안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을까요? 저 박영수 특검이 12월 21일이었죠, 지난해.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공식 석상, 현판식 하는 날이었는데요. 거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식 석상에 처음 오늘 나왔는데 할 말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피의 사실 공포를 하네, 뭐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또 본인의 집 앞에는 또 테러를 한다는 또 그런 위협도 있었고요.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말을 많이 아낀 것은 탄핵 이제 정국이 이제 곧 있을 것이고 거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또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말을 아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말을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정치적인 어떤 논란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장에 300명 가까이 그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규철 특검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자가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 안 하겠다 얘기를 했지만은 일문일답 받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기자들은 좀 답변하기 힘든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질문에서 또 그런 문제가 혹여라도 노정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좀 압축적인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오늘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이미 기소했던 내용 7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해서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 오늘 발표는 못하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건 아니지만 그동안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 재산 관련 그리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이 얼마인지 그 규모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이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 약 228억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230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재산 보유 사항과 도출된 관련 의혹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은 있었으나 재산 형성의 불법 사항과 은닉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동안의 조사 사항을 정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하였습니다. 2,230억은 부동산만 따진 겁니다. 예금을 비롯한 이런 금융자산이 한 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모든 재산 규모,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규모는 2,730억 원 정도 된다는 게 특검의 발표인데요. 자, 특검의 발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오늘 오후 늦게 입장을 냈죠? 조금 전에?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을 길게 냈는데 발표할 줄 알았는데 보도자료로 이렇게 긴급히 넣습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특검이 처음부터 야당만 추천으로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편향을 갖고 있다.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대면 조사를 합의를 한 거를 유출을 해놓고 나서는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이야기를 했고요. 최순실과 이해관계를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런 금전거래 관계가 없고 특히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다. 우리하고는 아무 거래 관계도 없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삼성 합병의 찬성을 지시했다든가 또는 삼성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했을 때 승마를 지원이 좀 미흡하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압력을 줬다. 이런 내용도 또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독일 법인 지원을 알지도 못했고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은 황당한 소설이다. 아울러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어떤 지시도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측도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인정할 수 없다. 삼성도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의 2차 수사 그리고 진행될 법원 재판을 통해서 상당히 양측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박영수 특검이 왜 수사 결과 발표, 수사기간 만료된 다음 6일이 지나서 발표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사기간 만료 하루 전에야 불승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동안 자료 정리하고 이런 데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오늘 아침에 기자들 앞에서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6일 지연된 거는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네요.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저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특검, 이 사람들이 편파적인 줄로만 알았더니 이젠 아주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야당 단독 추천된 특검이 이번 일로 공을 세우고 나중에 향후 자리거나 어떠한 형태의 이익을 받는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불법 행태가 아주 대놓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불법 행태가 아주 대놓고 벌어지고 있다. 김진태 의원이 굳이 오늘 오전이라는 시점을 잡아서 기자회견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물타기가 오후에 예정됐던 이 박영수 특검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어떤 공정성 내지 이런 것들을 좀 훼손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시간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참 발언이 재밌는 게 어떤 자리거나 어떤 형태의 이익을 받는다고 약속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이다. 이건 나중에 혹시 박영수 특검이 총선이나 이런 데 나가게 된다면 그거 약속받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론조는 대통령 측이 더 심한 게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검찰은 수사를 한 거에 대해서 매일 오후 2시에 정례 브리핑 형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실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이 이
태극기 집회에 직접 나와가지고 이거는 각하돼야 된다, 기각돼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또 광고로 뭐 직접 신문에 광고까지 내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론전의 어떤 강도로 본다면 지금 대리인단 측이 더 심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김진태 의원과는 정반대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이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떠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순실 씨가 소환되면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고함치던 날 생각나십니까? 그때 최 씨를 향해서 연병안에 이렇게 세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분 있으시죠? 뭐 사이다 발언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받으셨는데요. 특검팀에서 청소 노동자로 근무하신 임애순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임애순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아니요, 제 할 일 한 걸요, 뭐. 특검이 이제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는데 그동안 같이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기억이 남는 순간이요? 네. 네. 아니, 뭐, 다, 이제 저는 저 맡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점심시간 때요. 검사분들이 이제 식사하고 오시면서 이제 화장실 들리고 그럴 때 이제 서로 뵙고 그러는데요. 전부 다 하여튼 자우리안이 오시면은 항시 깍듯이 인사들, A들이 참 밝으시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이 남는다고 굳이 꼬집어 하자면은 이기철 특파원 있죠? 예, 이규철 특검 매일 기자들 네네네네. 앞에서 브리핑했던. 예, 브리핑 하신 그분이 좀 인상에 남죠. 왜 그렇습니까? 네, 이제 다들 이제 거기 검사분님들 이제 지나가면서 항시 수고하신다고 그러고 정말 예의 바르시게 다 하시고 저도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지만 양치질을 하다가도 대부분 양치질 하다가 하면은 서로 마주치면 그냥 고개만 숙이고 인사할 수도 있는데 양치를 하다가 말고도 해서 브리핑 하시면서 인사하는 거 보셨죠? 예. 정중하게 그런 식으로 항시 인사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딴 데서는 또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그냥 좀 뭐하게 보고 그러신 분들이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데 예. 어쩌면 여기는 이렇게 예의가 밝으신가 하는 생각에 그분이 참 인상이 남으셔요. 네, 지금 화면에 이규철 특검보 얼굴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의가 가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몸에 밴 그런 네네네. 분 같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예. 같고요. 박영수 특별검사도 좀 가끔 보셨어요? 아, 한 번인가 뵀어요. 인상이 어떻던가요? 그분은 뭐 인사 같은 거는 한 적이 없고요. 이렇게 올라가시거나 딱 2번 뵀구나. 이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실 때 한 번 뵀고 한 번은 그 사무실 안에 이제 그 문 열어져 있을 때 그때 뵀는데 이제 지나치니까 제가 얼굴만 뵀어요. 근데 항시 TV에 나오는 표정이나 한번 똑같으신 것 같아요. 예, 텔레비전 나온 모습과 똑같았다. 어쨌든 간에 연병안에 발언하신 다음에 광화문 집회도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이런저런 말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임애순 씨에게도 이번 특검 수사했던 90일 잊지 못할 기간이었을 텐데요. 이제 특검 마무리가 됐는데 뭐 그동안 고생하시는 우리 특검 수사팀이라든가 아니면은 임애순 씨 어떤 소회가 있는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려주시죠. 후회요? 예. 어떤 감정, 그동안 90일이 지나가고 나서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아, 예.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할 일을 하는 거고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이제 그 막중한, 진짜 정말로 막중한 일 아니니까 이제 안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건 저는 볼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얘기 듣기로는 너무 그냥 공기가 탁하고 그래서 이제 근무하시면서 코피를 흘리시고 그러셨다는 얘기도 이제 제가 본 게 아니라 경호하시는 분들 있죠, 밖에. 예. 그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코피를 흘리셔서 화장실 가시면서 그냥 코피를 흘리고 가시고 그런 것을 봤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니, 왜냐면은 좀 공기가 탁해요. 아, 특검 사무실 안이? 네네. 근데 저도 거기 이제 청사로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딱 내리자마자 그냥, 만약에 어제 이제 잡수셨던 이제 뭐 라면이고 뭐 이제 음식물들 있잖아요. 그걸 내놓으면은 그 안에서 그냥 악취. 그런 게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습관 냄새가 많이 나요. 예.
그러니 얼마나 저기 환경도 안 좋은 데서 참 고생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예. 일 많이 쓰셨다 생각해요. 예. 특검 수사팀한테 이렇게 환경도 좋지 않은 데서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신 걸로 듣겠습니다. 아니, 전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요. 그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소리만 하시면 돼요. 정말이에요. 만나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대려 그쪽에서 아주머니가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 기분이 참 좋아요. 청소하는 사람을 대부분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일하다 보면 참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청소하니까 좀 이렇게 좀 아주 낮춰서 이렇게 뭐하게 하신 분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예. 그런 걸 떠나서 정말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대해주시고 나이들 먹었는데도 그렇게 정중하게 해주시는 게 참 너무너무 좋았던 게 진짜 저한테는 인상에 남습니다. 네, 우리 임혜순 씨도 그동안 특검팀 수사하는 동안 또 열심히 깨끗한 환경 만들어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전화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혜순 씨와의 전화 통화를 끝으로 해서 오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선정한 두 번째 오늘의 말은 바로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은 없었다. 박근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기성 기자, 박근영 씨라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바로 밑에 여동생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 박근영 씨가 지난 토요일이었죠.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와 함께 처음으로 탄기국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렇죠. 저 모습인가요? 저기 보시면은 태극기가 이제 달린 옷을 입고 태극기 흔들고 또 옆에 또 성조기도 흔드네요. 여기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요 관련해서 이제 어제 모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관련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이 태극 집회는 처음 나왔는데 박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태극기 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지엄한 재판장께 좀 닿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은 이제 죄가 있다면, 송게 있다면은 최준실에게 송 거밖에 없다. 최순실 씨가 이제 여성 대통령한테 옷가지 심부름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부탁도 받고 의견도 받고 해서 쪽지를 전하거나 얘기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국정농단한 최근에 1, 2년만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판단하지 마시고 30년 넘게 국민들이 지켜본 박 대통령을 좀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동안 박 대통령이 여러 번 사과를 했으니까 본인은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과한 마음을 좀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광 기자가 보기에 지금 박근영 씨가 상당히 열성적으로 태극기도 흔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참 의외인데 지금 처음 나간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알려졌다시피 두 자매가 굉장히 좋은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경재단의 운영권을 그걸 놓고서 놓고도 굉장히 소송전도 있었고요. 네, 그것이 알고 사실- 있다 해서 보도가 된 적도 있는데. 네, 두 사람의 나이가 2살 차이입니다. 어찌 보면은 참 가까워야 될 친구처럼 가까운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나빴었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래서 아까 나온 대로 그날 저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바로 종편에 출연을 했는데 한 30분 동안 출연한 걸 제가 다시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처음에 놀랬던 게 2살 언니인데 형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지난 연말에 크리스마스 날 청와대를 갔답니다. 네, 편지를 하나 쓰고 그리고 꽃을 들고 갔는데 만나질 못했대요. 그래서 힘내라 뭐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를 갔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불러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찾아갔다는 갔는데 얘기군요. 만나주질 않아가지고 그냥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도 보면은 지금 바로 왼쪽이 남편 신동욱 총재고요. 오른쪽이 보수 농객인 조갑재 씨가 지금 또 화면이 바뀌었고요. 네,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열기차게 태극기하고 성적이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악수도 하고 그리고 끝날 무렵에는 시가행진 거리 행진도 하는데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저거 왜 뒤늦게 저러는가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한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승원 평론가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박지만 씨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그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최순실 씨 때문에 네. 우리 세 남매 사이가 좀 멀어졌다 뭐 이런 뉘앙스도 있었던 거죠, 그랬었죠. 그게? 그리고 지난 1990년에 노태우 정부 당시에 우리가 최순실 씨한테 언니를 뺏기고 있다. 이걸 좀 바로잡아달라. 탄원서까지 제출한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영 씨 사이에서는 이 유경재단 운영을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사이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최씨 일가의 그 자신의 언니를 빼앗긴다라는 그 느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어떤 경험이나 느낌들이 중첩되면서 애증 관계로 돌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앞에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쨌든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측은지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왜 옆에서 어떤 사람이 잘 될 때는 모르겠지만 같이 형제가 좀 안 되면 이게 사실 자기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언니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 가족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생각을 하고 나온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좀 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탄핵 심판 결정 선고를 눈앞에 둔 지난 주말 태극기 집회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바로 밑 여동생인 박근영 씨도 참석을 했고요. 또 한 사람 눈길을 끈 사람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대변인, 인수위 대변인에 이어서 초대 청와대 대변인 지낸 윤창중 씨 혹시 기억하십니까? 윤창중 씨도 어제 태극기 집회에, 지난 주말 태극기 집회에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절을 지켰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쥐새끼처럼 도망가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밑에 줄을 섰다가 이번에 헛발질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천 무효이고 반헌법적인 것이고 21세기 인민재판이고 마녀사냥인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태극기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모두가 총궐기에서 헌법재판소를 가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글쎄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타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뭐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의 어떻게 공과를 그대로 짊어져야 되는 전직 공직자 출신인데 전직 공직자 출신이 아무리 지금 자연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타도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가라는 비판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충절을 지킨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정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것이 인사참사입니다. 인사참사의 첫 케이스로 그렇습니다. 윤창중 씨가 많이 꼽혔죠? 첫 케이스고 가장 어이없는 케이스고 앞으로 향후 한 40년간도 나올 수 없는 저는 케이스라고 봅니다. 청와대 비서진이 미국에 건너가서 정상회담 와중에 성추행을 해서 옷을 벗는다라는 게 앞으로 있겠습니까? 본인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이 정부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 본인이 잘 아실 건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충절을 지킨 사람이니까 나는 정당하다고 말하는 저걸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지 저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타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은 할 만한 발언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아니, 다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에 타도한다는 발언은 공직자 출신 그리고 이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사람으로서는 절대는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잠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이 유력한 대선 주자들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할 것이냐라고 할 때 뭐 승복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탄핵을 인용한다면 타도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아간 것 아니야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임광 기자. 네. 윤창중 씨가 지금 참석한 곳의 화면을 보니까 서울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충청부터 청주입니다. 거기만 간 게 아니라 12월 달에는 서울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1월 달에도 부산, 대전 뭐 이런 데 갔었습니다. 다만 이제 윤창중 씨가 충남 논산이 고향입니다. 근데 저희 가서 한 발언이 충청권 의원들을 아주 질타를 했어요. 아까 뭐 쥐새끼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덕택에 줄 서가지고 뺏지 달더니 어려움에 빠지니까 숨어 있고 반기문 전 총장 오니까 쥐새끼처럼 그쪽으로 갔다가 이랬다 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고향 쪽에 자꾸 가는 거 보니까. 근데 과연 저런 말들이 과연 본인에게나 또는 보수 세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기성 기자가 보기에 말이죠. 윤창중 씨가 헤어스타일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변인에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뭐랄까요. 은인자중 했을 때는 머리가 많이 길었던 것 같은데. 집거하면서 굉장히 길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블로그에서도 지금 글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죠. 저렇게 해서 가끔씩 기자들이 한테 이렇게 잡혔는데 그동안의 그 집거 상태를 끝마치고 개인의 블로그도 운영하고 또 좀 보수적인 인터넷 TV 같은 데 나와 자기 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책도 써가지고 이렇게 콘서트 같은 거 하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인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야당 그 정치권의 모략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좀 파렴치한으로 이렇게 규정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변명을 많이 써놨습니다. 또 그쪽을 추정하는 사람들은 또 저 책을 보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데요. 하여튼 임광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지금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까 한 그런 발언들이 보수 쪽에 과연 도움이 될까 저도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윤창중 씨 오늘 발언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말 전해드렸습니다.